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임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대충 설명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셔서라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한국군, 북한군의 근미래 모병 군대 전투의 시뮬레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근미래의 기준이 아마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미군에서 바라보는 통상적인 부분들은 우리 중기 계획을 대부분 판단하시는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나토에서도 통상 한 3년에서 7년, 미군들도 한 5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미래의 모습을 한 5년 후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떤 사례적인 부분들과 어떤 좀 직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란체스터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 합참에서 그 소화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도시전투 할 때에 사거리를 얼마 두고 교전을 했을 때의 거리들을 판단했던 부분인 겁니다. 도시전투 같은 경우 시가전, 건물 내부 있을 때는 한 50m,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나 베트남 전쟁 했을 때 밀림 지역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150m 이내, 또 농촌 지역과 산악, 우리 한국전쟁대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평균적으로 125에서 300m 이내, 또 사막 중동전쟁들의 봤을 때 200에서 400m 봤을 때 대략적인 내용들 보면 교전의 약 90%가 한 300m 이내에서 교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육군기술연구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총 교전 거리는 300m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개활지에서는 3배율 도트 사이트를 했을 때는 한 400m, 8배율 적용했을 때는 800m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 정글과 도시는 100m 이내, 도시지역 대부분에서는 50m 이내에서 됐고, 아프간 전쟁에서 봤을 때 50% 이상이 교전이 300m 이내에서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시면 우측 사진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그 참호전의 이 폭이 한 1m 정도에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또 러시아군의 서로 교전하고 있는 거리들이 정말 근접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만큼 근접, 초근접 하는 형태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환기하면서 강의는 아니지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미래 한반도 군대 전투의 양상을 보면 우선 지형적으로 보면은 복합적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다만 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입체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일 것이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산악 지형과 또 도시, 또 지하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군대가 전투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기 체계도 바라보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확산되는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군소대의 화기나 장비 이런 부분들의 치명성들이 강화될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우는 방법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선형 전투의 모습에서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쳐다봐야 되고, 또 참호에 봤을 때 지하에 있는 참호 밑에 숨어 있는 부분들도 바라야 되고, 또 앞에 있는 가시선에 있는 우리 전방에 있는 이런 지상에 있는 인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3차원 초근접 전투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또 조직 편성이나 봤을 때는 왼쪽 사진을 봤을 때는 기존에는 병력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이 병력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속에서 이제는 드론과 로봇과 같은 무인 체계를 같이
협업해서 써야 되는 그런 팀체로 무인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전투의 양상을 바라보면 입체 공간에서의 지금과 중거리의 동시 활동과 또 3차원의 초분적 전투, 소부대 화기의 장비, 치명성 강화, 유무인복합 이 부분을 이제 시간, 공간, 수단, 방법 이 부분으로 나눠서 좀 바라보면 이제 지근, 중거리, 초분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산악 도시지하가 지상 중심의 입체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고 또 수단도 이제는 무인 체계가 드론과 로봇이 활용이 될 부분이어서 이제는 치명성이 높아지면서 유무인복합으로 싸우는 방법들이 이루어질 부분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제 지상 중심의 입체 공간에서 치명적인 무인 체계의 운영을 위한 유무인복합을 통해 초분적 중거리 전투가 동시 수행될 것으로 군대 전투의 양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요 전쟁 수행국의 군대들의 편성들을 바라보면 미 육군의 보병군대는 9명이고 이제 분대장은 2개의 팀,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바라보면 알파팀과 브라보팀 또 달라진 것들은 권총이 지급이 되면서 CQB, 근접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인원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도트 사이트가 되어 있으면서 지정화기 사수가 있으면서 원거리에 있는 인원들을 사전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대전차 화기가 부여되면서 다차원 전투를 수행하는 능력들이 보강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염두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 해병 군대면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기존 분대장은 3명의 팀원들을 통제를 하면서 부분대장이 있고 여기서 보면 SSO, 스쿼드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서 드론을 운영을 하면서 먼저 보면서 인원들이 타겟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인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명이 더 오히려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모습을 바라보면 기존에 이제 분대가 10명씩 편성되어 있지만 달라진 부분들은 정찰과 자폭 드론이 함께 운영이 되면서 전투원의 생존성이 보장이 된 가운데 치명성이 강화되어 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전쟁 수행국들의 군대 편성의 공통점들을 보면 조직에 있어서는 간단 없는 사격과 기동을 위해서 이제 분대가 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무기는 팀별로 조화와 균형될 수 있는 화기가 장비가 편성되어 있다. 또 현재 화기의 드론과 자폭 드론을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센서 투 슈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치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한국군의 군대의 모습과 북한군의 보병군대의 모습은 앞서 임종일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 8명과 북한군의 12명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화기와 또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화기의 사거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K-2C1 총을 갖고 있고 K-15 기관총, K-2 유탄 발사기 갖고 있고 또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2정씩 갖고 있는 걸로 있으면서 AK 소총과 저격 보총들, 기관총, 또 유탄 발사기, RPG-7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다지 우리가 좀 우세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요 비교를 이제 란체스터의 법칙으로 어떤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단편적이고 맞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어떤 직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저희가 전투 실험을 할 때의 하나의 란체스터 법칙을 이제 어떤 직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측면들에서 적용을 해봤고 전투력은 병력수의 제곱으로 바라봤을 때에 같은 화기 성능과 유사한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8명이고 북한군은 12명이었을 때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12대 8이면
4명 정도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이걸 적용해 보면 한국군이 8명이 전멸하는 동안 북한군은 약 3명 정도 25%의 손실밖에 안 되는 그런 수적 열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성적인 부분들, 무기, 숙련도, 환경, 지형 조건 이런 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장에 있는 어떤 질적인 부분들, 무기의 어떤 수준, 또 우리 전투원의 숙련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돼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을 운영하는 인원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뭐 소총수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 부분대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별도 인원을 편성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전투 실험을 통해서 왜 우리는 머프룩은 실제 전투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 봐야 이 세 가지에 대한 무기 체계와 싸우는 방법과 조직 편성이 맞물려 가야지만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정찰 및 자폭 드론. 북한군 군대의 초근접 전투로부터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군도 이제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위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전투적으로 구분을 해서 분산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이 북한군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원거리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치명적인 타격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폭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소부대급, 분대급에 들어가야 될 자폭 드론에 대한 보유량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우리 항상 고려해봐야 될 것들은 결국에 전투원의 전투 하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입니다. 미 해병 보병 군대에서 전술적 치명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투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43,6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또 아군이 보병중대가 해병 보병중대가 방어한 상태에서 적기와 상륙중대가 왔을 때에 상호 서로 자폭 드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군이 승리해도 치명적인 손실은 30%의 우리 아군의 병력의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만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30%의 손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폭 드론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산출해 나가면서 얼마 정도의 이 1대1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우리 전투원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금 계속 뽑아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에서 자폭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팀이 설립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 육군에서 이제 스쿼드 X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거창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투원들이 다 이 데이터 음성이나 초연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원들이 서로 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분대장과 각 팀 리더들과의 소통이 되면서 화력들을 조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센서 투 슈터 아주 작은 제대의 모습에서부터 이 센서 투 슈터의 어떤 싸우는 모습들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우리는 좀 더 참고해볼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많은 도전 요소들이 있습니다. 병력 자원들이 계속해서 감소해 나갈 것이고 또 병력 복무 기간도 단축돼 나갈 것이고 또 무형적인 요소들의 또 알파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다른 무기체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제 근접 전투할 때 집중이 가능할까요? 보병 전투의 하중들이 고려가 됐을까? 기동성 저하 문제는 그러면 거기다가 차량을 주면 될까?
대한 부분들, 또 분대장의 지휘 통제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분대장이 지금 다 통제를 해나가고 있고 다른 미군과 또 해병대와 이런 봤을 때는 분대장은 각 팀 인원들만 통제하면 되는데 분대장의 지금 모습을 했을 때 각계의 원들까지 다 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대장의 지휘 통제 능력이 과연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 드론 디텍터를 잠깐 갖고 와봤는데 이게 실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드론 디텍터입니다. 우리 이게 반경 1km 상황에서 이게 제모가 아니라 드론 디텍터만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5.8, 0.9, 900MHz, 1.2, 2.4, 5.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근접해 오는 드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마이크 앰프 시설이 대부분 900MHz 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뜨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분대원의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드론이 지금 근접해 와 있다는 걸 알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의 생존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행히 우리 주한미군을 통해서 잠시 대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 전투 하중을 고려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력들의 생존성과 또 치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결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뭔가 거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전원 분석들을 한쪽으로는 우리와 환경이 좀 달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적용될 수 없어 라고 약간 흘려보내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좀 일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전투 수행의 가장 기본 제대인 분대보다는 보여주기 큰 부대들, 여단급 이상의 모습들에 있어서 전투 실험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큰 부대들, 큰 제대들에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단기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최하 제대인 분대의 이 모습들이 간과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전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투원이 직접 들어가기 전에 드론이 가야 되는데 이 드론이 정말 우리 이 구조 속에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드론만 갖다 주고 나오면 잘 싸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운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전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전투원들한테 그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맞물려 가야 된다는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전쟁을 경험한 자만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과연 모습이 뭔지 전투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